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홍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요. 이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빠졌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1,000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보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역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래요.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광주 일대를 포함해 2만 7천 가구. 다만 시장에선 기대됐던 공급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신규 택지 10만 가구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저희 공공주택법상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 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관계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지자체 장분들도 이걸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핵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의 그린벨트 활용에 대해선 서울시 착공 물량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충분하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서울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이주비 대출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 일부 반영됐다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나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상향처럼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민간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시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없었지만 논쟁의 핵심인 서울의 그린벨트 지역 활용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해 충분하다는 겁니다. 굳이 그린벨트를 훼손을 하면서 하는 게 적절하냐 부분에 국민적 공감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택 공급과 정비 사업의 상당 부분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와 정책 공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나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일부 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대상지 선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세제 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인해서 꽉 막혀 있는 대출 물꼬를 터주기 위해 올해 총량 관리 목표를 작년 대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전 금융권에 30조 원의 추가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하반기에 집중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절벽 우려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순증액이 이미 연간 공급 목표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은행을 찾아 오픈런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1,800조 원 대비 1.5%에서 3%로 총량관리 목표를 높이면 추가로 30조 원의 가계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자의 이주비 대출이나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 잔금 대출 용도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총량은 관리하되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의 흐름은 더욱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주비, 잔금 대출 등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연계 대출은 분양과 입주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 심사 시 담보가치 산정 기준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 기준으로 변경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경우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더라도 수도권 및 규제 지역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하는 6억, 4억, 2억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하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기적 대출 수요 차단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금융당국이 B아파트를 구매하는 청년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를 상대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하면 대출 요건이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같은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금융당국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소득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융당국도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으로 계산돼 정책대출 소득 기준을 벗어나는 결혼 페널티를 언급하며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미성년 시절의 상속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도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제할 길을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고민 한번 해볼게요.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대책을 발표하며 청년 등 실수요층을 상대로 핀셋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에서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소득 요건에 포함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요건도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는 금융사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층 주거 지원 사업으로 모든 주거 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애 최초로 4억 원 이하 B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는 생애 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하면서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 전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고 보증 비율도 100%인 전세와 월세 대출 결합 보증 상품을 내고 청년 특례 전세 대출 보증 대상도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집니다.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이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해 DSR 장래소득 인정 기준 활용도도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의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더불어민주당은 수기를 거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는데 의총장에서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숫자 띄우기에 불과한 맹탕, 재탕 정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이후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제 개편안부터 이번 공급책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제대로 점검한다는 차원입니다.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선 우려와 성토도 잇따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책 보완 필요성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각각 찬반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그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는 좀 충분히 이런 그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맹탕 정책의 뻥튀기 재탕이라며 혹평이 잇따랐습니다. 착공까지 수년인 뜬구름 시간표 대신 세금 폭탄, 징벌 규제부터 거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공급 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랍니다. 공급 정책으로 국회가 들끓는 사이 장동혁 대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대출 규제로 높은 이자를 떠안은 공공주택 청약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였다며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버렸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애꿎은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살얼음판 같은 부동산 민심 속에 민주당은 주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도전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협공으로 정책 빈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위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한보를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 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는 저수지와 논이 모두 메말랐습니다. 전국 물탱크차를 경남으로 동원한 소방청은 애초 이틀로 계획했던 국가 소방동원령을 연장해 농업용수를 계속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함안군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가운데 한 곳입니다. 바닥에 금이 간 듯 여기저기 갈라졌습니다. 이곳의 저수율은 8% 정도. 평년 저수율 81.8%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저수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제 키보다 더 높이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메말랐습니다. 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볏잎은 누렇게 변했고 논바닥은 갈라져 손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농심마저 타들어가던 곳에 단비처럼 소방 물탱크차가 찾았습니다. 방사포에서 뿜는 물줄기가 논을 서서히 적십니다. 타들어가는 심정이 진짜 농사 28년 만에 처음 겪습니다. 마음에 이해안이 되지. 감사하고 고맙지. 가뭄 극복엔 군과 산림청도 함께 나섰습니다. 대용량 급수차가 말라가던 농수로에 다시 농업용수가 돌게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경남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급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애초 이틀 계획이었던 국가소방동원령은 연장됐습니다. 기존 16개 시도소방본부 차량 200대에서 12개 소방본부 100대 규모로 조정하지만 농업용수가 필요한 지역엔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게 소방청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동원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농민들에게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은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예보된 비입니다. 동원령 연장과 오랜만에 내리는 비가 메마른 경남 땅을 얼마나 적셔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구미에서 수도관 파열로 생활용수 공급이 끊겨 15,000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단수는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예고 없이 시작이 됐는데 복구 시점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 불만을 키웠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만 가득합니다. 주변 상가는 아예 장사를 망쳤습니다. 카페는 단수로 영업을 접었고 식당은 개점 휴업 상태로 손님이 와도 음식을 내주지 못할 형편입니다. 낮에 점심 장사 못하고 있고 그래가 저녁도 아예 못하고 내일 또 그렇지 싶습니다. 물도 하나도 준비도 안 됐고 연락도 못 받았고 이틀 동 단수 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12일 밤 10시쯤 수도관이 파열되면서 구미 형곡동 일대에 예고 없이 물 공급이 끊어졌고 15,000가구가 온종일 불편을 겪었습니다.
구미시는 생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했지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위 속에 물 공급 재개가 미뤄지면서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예고한 시간에 물이 나오지 않고 생수 공급마저 늦어져 화장실 가는 것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아침에 5시 나온다 하고 12시 나온다 하고 12시 돼도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내일 아침까지 8시까지 안 나온다 해가지고 화장실도 못 보지. 이 설거지가 안 되지. 구미시는 생수와 생활용수를 최대한 공급하고 복구공사를 서둘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위험물 창고에서 난 화재에 대해 경찰과 소방 등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창고 안팎의 CCTV를 분석해 발화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카맣게 그을리고 엿가락처럼 휘어진 창고 건물 뼈대 사이로 방진복과 마스크를 쓴 화재 감식팀이 들어갑니다.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이 꺼진 지 이틀 만에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국가수와 가스안전공사 등 관계기관들까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2시간가량 불탄 건물 곳곳을 살피며 발화 지점을 찾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합동 감식팀은 불이 난 창고 안에서 탄화 흔적을 확인하고 불이 번진 방향을 거꾸로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창고 내부 CCTV를 분석해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 불길이 퍼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은 사각지대에 있어서 화면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불이 난 창고에 2차 전지 원료나 완제품이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와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업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창고 내부 화학물질의 종류와 보관 상태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또 외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화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앞서 1255만 리터에 이르는 위험물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창고에서 불이 났고 소방은 대형 피해를 우려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해 21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파산 위기에 직면했던 홈플러스가 임시 의무 한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날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고객들을 끌어모았는데 정상화까지 과제가 많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트를 끌고 온 사람들이 아침부터 매장 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홈플러스가 재개장하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다는 소식에 이른바 오픈런에 나선 겁니다.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안 왔다가 오늘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세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한 정육 코너에 특히 사람이 몰렸습니다. 한우 아예 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1시간 있다가 온대요. 1시간 있다가? 1시간이요. 이 밖에도 수산물이나 과일 등 다른 주요 먹거리도 가격을 낮추거나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계산대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줄이 생겼습니다. 대대적인 할인 행사로 고객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다만 영업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보증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서 긴급 운영자금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숨통은 트였지만 채권자 동의 회생 계획안 가결을 거쳐 법원의 인가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홈플러스 함께 살려요.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안 최종 가결 기한은 다음 달 4일. 이때까지 3주 동안 매출과 수익성을 회복해 자생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홈플러스는 기존 37개 매장을 매각하고 회전율이 빠른 신선식품과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일부 입점업체들은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습적으로 이전에 같이 기습적으로 마트를 문 닫는다거나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진짜 기업 윤리가 갖춰진 그런 회사들이 들어와서 저희를 인수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광복절 연휴가 영업 정상화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전화사기 조직원들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수용 절차에 필요한 신체 검사용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나체 사진까지 받아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팔을 붙들고 있는 외국인 남성 지시에 따라 벽에 붙은 채 그대로 쪼그려 앉습니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금품을 뜯어온 전화사기 조직원들이 현지 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먼저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피해자를 위협한 뒤 약식 조사를 명목으로 가까운 모텔에 혼자 입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고선 사건을 해결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넘겨받았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68명에서 뜯어낸 돈은 모두 67억여 원. 심지어는 피해자들에게 보호관찰용 신체 검사를 해야 한다고 속여 나체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받아서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체까지 촬영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온전히 정신적 지배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활용해서 나중에 또 시간을 두고 이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유포가 안 되려면은 돈을 내라라고 이렇게 협박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은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로 지난해 12월 총책인 20대 남성 등 조직원들을 대거 붙잡아 구속했고 모두 11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현장 검거 과정에서 달아난 한국인 조직원 9명이 여전히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한 뒤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내일 자정,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재상고 시한이 끝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9년을 이어온 소송이 마무리될지 관심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양측 모두 재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분할을 명한 재산은 모두 9,440억 원가량입니다. SK 주식까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분할 비율을 2대1로 정한 결과입니다. 다만 법원은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최 회장 경영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급 수단은 현금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되는데 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지면 날마다 1억 3천만 원씩 더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 기업은 산정에서 고려 대상인지, 또 SK 주가를 계산할 때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정해야 하는지 등 숱한 쟁점을 낳았습니다. 대법원 판단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독자적인 활동의 기여도가 인정돼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류됐고 주가는 상고심 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도 불린 길었던 소송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NBS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이번 주에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49%였고요. 잘못하고 있다. 부정적인 답변이 43%였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4%포인트 떨어졌고요. 부정적인 평가는 6%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자, 또 한 장 볼까요? 계속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질문에 있었는데요. 부정적인 답변이 56%, 긍정적인 답변이 34%였고요. 향후 전월세 가격 어떻게 될까? 오를 것이다라는 답변
과반을 넘었습니다. 55%, 별 차이 없을 것이다. 27%, 내릴 것이다. 8%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쭉 여론조사 결과 보셨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답변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본 MBS 조사는 2주에 한 번씩 발표가 되는 거니까요. 네. 세제 개편안 발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조사 때는 반영이 안 됐던 거고 이번 조사 때는 이제 지난주부터 발표된 세제 개편안과 그 이후에 반응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조사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지금 세제 개편안 우리 당 안에서도 이거에 대한 수정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주에 발표된 이 세제 개편안이 국민들께 신뢰를 주지 못했다. 뭔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현실성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겸허히 수용해야 되는 상태라고 보고요. 49, 긍정이 49고 부정이 43이면요. 여기서 이제 좀 한 번만 더 삐끗하면 2주 뒤에 나오는 이 같은 기관의 조사 경우에는 아마 긍정과 부정이 역전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실수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글쎄요. 세제 개편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수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 당 안에서도 특히나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거에 대한 이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수정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이제는 계속해서 뭔가 수정할 겁니다. 이걸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정책을 이끌어가는 집권 여당으로서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좀 확실한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성과로 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이제 부동산 민심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을 보니까요. 청와대가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그래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부정평가가 국민적으로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부 지표로 들어가서 봤을 때 1주택자는 긍정평가가 38, 부정평가가 54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긍정평가가 28, 부정평가가 57이에요. 그러면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지난주 발표된 그 세제 개편이 무주택자에게 직격탄을 미친다. 즉 비거주 1주택자에게 똘똘한 한 채에 들어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지, 학군지 등등에서 전월세 공급이 감소하고 전세가 폭등하게 되고 결국 무주택자, 임차인이 가장 어려워지는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정책이 어떻습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이제 전세 대출도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를 타겟으로 하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와대가 과연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는 1주택자예요.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자꾸 옥죄고 뭔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정책 자체가 정책에 대응할 수단이 가장 미약한 무주택자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부분을 청와대, 국토부, 금융위가 모두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아마 국민적인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수도권에 모두 23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 실제적으로 오늘 이름까지 거론한 것은 한 2만 7천 호 정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열었는데 성토가 상당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의총에서 나온 성토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나온 그 공급 대책 안에 관한 것만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나왔던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불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발표된 공급 대책을 보더라도 대부분 경기도권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호밖에 없고 23만 호 중에 과연 서울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아무리 공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는 같이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정책들이 같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거기로 안 가거든요. 지금 경기도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도 수도권으로 직장이 워낙 수도권에 많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오는데 얼마나 그 교통 지옥을 겪는지 경기도민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기도에 많이 짓겠다만으로 뭔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그러니까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의 불만도 나왔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수도권 중심으로만 하면 그럼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냐? 지방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책들도 함께 내놔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불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의원들대로, 그렇죠. 또 지방에 있는 의원들은 지방 의원들대로, 그렇죠. 다 성토가 이어지는 거고. 각자의 성토가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뭔가 아까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더라도 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 아니냐. 이게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소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의원들의 의원들이 결국 국회의원 300명은 254명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서 민심을 듣는 거잖아요. 민심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반영한 정책을 내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정책을 발표해 놓고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예. 그 이후에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그럼 의총에서는 당연히 불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좀 더 우리에게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느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주지 않았느냐 예.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디테일에 대한 부족 그리고 타이밍에 대한 뭐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삐끗하면 이제 더 위험 신호가 더 강력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야말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정부안이다라고 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성토가 주를 이뤘던 비거주 1주택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세라든가 부동산 전체적인 정책에 어느 정도 수정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수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대책의 비거주 1주택자는 이제 전세 대출도 못 받게 하겠다. 그 못 받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자기 집은 세놓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다른 집에 대한 그 전세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세 대출 보증이 금지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정책 기조에 수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SBS의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부는 이 대출 규제 대상이 될 비거주 1주택자 숫자와 대출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세우는 정책입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납득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총선 이후로 유예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저는 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비거주 1주택자를 타겟으로 하는 정책은 앞서도 강조했듯이 무주택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와요. 그리고 그 무주택자는요, 정책에 대응할 수단이 매우 미약합니다. 즉, 비거주 1주택자는 하다못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더라도 나에게 추가되는 부동산 보유세 같은 것을 조세 전가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매우 큰 손해를 보고서라도 혹시 집을 팔아볼까 고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는 당장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못하고 전세를 얻으려고 보면 이제 몇 억씩 폭등해 있고 이렇게 되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미약한 집단을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만드는 정책은 언제 해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자기들 총선에서는 당선되고 나서 그 뒤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는 주의라면 사실 그런 분들은 저는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다음 총선 이후로 이 대책을 좀 부동산 대책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오늘 보도 한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최근에 골프를 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입니다. 이 보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개헌과 관련돼서 특히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편은 지금 5년 단임제잖아요. 근데 4년 중임으로 바꾸자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뒤에 총선이고 3년 뒤에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말은 이 4년 중임제 개헌이 왜 얼마만큼 중요하냐? 내 임기 5년이니까 사실 3년 뒤까지 임기인데 그거를 단축을 해서라도 국회의원 선거와 이걸 맞춰가지고 개헌을 할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건데 사실 이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개헌의 의지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개헌과 관련된 지금 논의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은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이 조정식 의장의 연임 관련 발언. 그러게요. 그렇죠. 거기에 대통령도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 뭐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하지만 대통령이 지금 이 회동에서도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에서 국민들이 그거 받아들이겠냐.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의 보수 진영, 지금의 야당에서도 개헌 논의를 안 하면 지금 야당 손해입니다.
지금 개헌 논의, 대한민국에서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라고 하는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임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저는 개헌 논의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라면 국민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언명해야죠.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의 발언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어야 됩니다.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공소 취소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가 이미 오버랩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공치모라는 모임을 만들고 공소 취소 빌드업으로 국정조사를 하고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퇴임 후에라도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겠다. 이 한마디를 했습니까? 오히려 검찰총장 대행을 국무회의에 불러다 놓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자리에서 개헌에 관해 어떤 입장을 밝혔다고 한들 그것을 어떤 국민들께서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래로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그 헌법 파괴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없앴고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재판헌법소원제를 도입해서 대법원을 헌재 아래로 격하시키다시피 했고 그리고 전대미문의 대법관 우겨넣기를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과연 개헌에 관한 이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큰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이 부분은 이제 김태호 의원한테 이야기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확인이 되면은 내일 어쨌든 정치권에서 또 한 번 또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이야기인데요. 오늘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면서 국회에서 포럼을 주최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5.18을 입체적으로 다루던 최초의 토론회가 아닐까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딥스테이트가 형성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면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무조건 전두환이라는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습니다. 지금도 뭐라고 그래요? 전두환 살인마 이렇게 얘기하죠. 예, 물병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고요. 멱살도 잡았다고 그러고 아수라장이 된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행사가 국회에서 열렸다면서요, 오늘? 솔직히 저는 이진숙 의원이 왜 이런 토론회를 굳이 국회에서 개최했는지 쉽사리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토론회는 국민의힘의 입장과는 매우 거리가 먼 토론회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저 토론회에 참석한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외 인사만 한 2분 정도 참석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분들의 실명을 알고 있지만 굳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저 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의원이 개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토론회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은 당헌 전문에 이런 문장을 두고 있습니다.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등 현대사회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그리고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또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데 앞장선 것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과 김영삼 정부입니다. 그 과거의 어떤 그 과정들을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서 일거에 지워버릴 수도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토론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로텐도홀에서 팻말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고요. 징계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징계나 윤리위 제소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얼마나 단호하게 저거에 대해서 대처할지 저희는 지켜볼 거고 국민들도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다? 여기 이 5.18 민주화운동은요,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특별법을 통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리고 수십 년 동안의 이 사실 검증을 통해서 이미 명확한 사실 팩트 체크가 다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재조명을 하겠다는 거죠? 아까 나와서 처음 우리가 영상을 봤던 그 서울대 전 교수인 이용훈 교수, 그분은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던 분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발전을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서 이제 5.18과 관련돼서도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저것을 제지하기는커녕 저기에서 저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는다. 첫 토론회니까 이건 정말 최초의 일이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당연동구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당장 그 당연동구 정신에 위배되는 그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저는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의 반응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겠는데요. 자, 민주당 당대표 후보 간의 공방 한층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붕어가 문제가 됐는데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당정청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간에 했습니다. 청을 뺐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붕어 IQ도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능력도 안 되는구나. 예, 이번 송영길 후보의 발언에 정청길 후보가 김민석이 시켰냐라고 이제 맞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세 수위가 너무 높아진 건 아닌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감정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고 그런 형국으로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어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그 국정과제 50%를 물어본다든가 이런 참 희한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토론회를 마치고 좀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색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토해낸 것인데 저런 정치를 보면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마음을 주시고 싶겠습니까? 지금도 민주당 전당대회는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길을 걷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저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하잖아요. 거기에서 없음, 모름, 무응답의 비율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민주당이 좀 정확하게 국민들께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그다음에 무당층까지 포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새 후보에 대해서 누가 민주당 당대표 적합하냐라고 묻는다면은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 중에서는 저는 없음 모름 무응답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서 민주당 스스로도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전당대회 이제 며칠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더 이제 발언들이 이제 격렬해져가지고 이후에 후유증이 좀 큰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결국 이 당선되시는 당선되시는 당대표가 얼만큼 통합과 화합, 탕평 인사를 하느냐에 달린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다투고 있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2차 토론회 때부터 뭔가 통합 메시지를 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 같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정청래 후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결국 또 좀 강한 메시지로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워낙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는 선거다 보니까 결과까지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너무 치열해지면 마치 2007년에 친이 친박, 그러니까 물론 국민의힘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치열한 경선이 끝나고 나면 후유증이 정말 10년 이상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의 유권자들, 토요일 날 투표를 하게 되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이미 투표는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날 발표되는 호남의 유권자들이 한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투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너무 치열하게 나올 경우 지는 쪽도 아마 승복을
승복을 못하는 예. 아마 후보는 승복을 하겠죠. 근데 지지자분들이 이 정도 차이면 나는 승복 못해라는 분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격차가 나는 게 저는 우리 당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그리고 어제 그 토론회 때 보면은 좀 칭찬을 서로 해보라는 게 처음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때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토론회 세팅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이런 걸 좀 이완시키고 좀 분위기를 열기를 좀 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좀 처음부터 마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토론회에서 새 후보들이 칭찬하는 게 진정한 의미의 칭찬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만주 변호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것은 다소의 모독적인 성격이 들어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법률가로서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약간 얼치기로 배워서 아는 척한다라고 하는 행간의 의미가 가미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정청래 전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뭐 존경받는 원로가 되어주길 바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원로라는 표현은 현역 정치인으로서 지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상당히 불쾌하게 들렸을 법하죠. 그리고 김민석 전 총리는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SNS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런 것은 너무 과도하다. 나 같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비난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새 후보 모두 진정한 의미의 칭찬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셨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그것만 있어서 그래요. 다른 건 하나도 없었고 이 당대표 토론회 전당대회에서 그런 좀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국민의힘도 많이 도입을 했었잖아요. 전 기억에 나는 거는 장도혁 당시 후보에게 뭐였죠? 무인도에 간다면 한동훈 후보랑 갈 거냐 아니면 전한길 씨랑 갈 거냐 했는데 전한길 씨랑 간다고 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식의 뭔가 각자의 감정도 드러나긴 합니다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게 너무 치열하게 감정적 싸움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하고 만찬이 열리면 이제 정청래 후보를 데려간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요일부터는 이제 30%가 이제 반영이 되죠.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워낙 지금 박빙 양상이라 이 국민 여론조사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반영 비율이 30%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17개 시도 중에 12개 시도의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그 권리당원 투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70%인데 그중에서 28.8%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모든 과정보다도 국민 여론조사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그 당직 선출 규정을 잘 보면요. 65조 2항 3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각 조사기관의 유효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득표율로 환산한다. 그 이야기인즉슨 제가 앞서 지적했던 그 여론조사에서의 없음 모름 무응답 이건 분모에서 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없음 모름 무응답이 크면 클수록 누군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예를 들면은 응답자 중에 80%만 누군가를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서 4% 앞선다라고 하면은 환산을 할 때는 5% 앞서는 셈이 되는 거죠. 80% 중에 4%니까. 그리고 반영 비율이 30%니까 그러면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앞선 후보는 종합적으로 1.5%를 이득을 보는 셈인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전당대회에서 누적으로 1.45% 차이가 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관건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뭔가 반대 방향으로 차이가 과연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원은 그래도 그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과는 좀 모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단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론조사에 수렴하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름은 국민 여론조사인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타 정당 지지자가 다 빠집니다. 다 빠지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라고 답한 분들과 무당층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그렇죠.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그런데 아마도 그러면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분들은 사실상 당원 투표랑 똑같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죠.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당원을 가입할 정도로의 적극성을 띠고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당 전당대회 70%에 해당하는 당원 투표를 하시는 거고요. 이 여론조사는 조금 더 느슨합니다. 좀 더 난 민주당 지지자지만 나는 1,000원 당비 낸 적 없어. 하지만 난 민주당 지지자야 하는 분들도 지금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도층, 조금 더 느슨한 지지층 이런 분들이 포함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는 큰 격차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17개 시도 중 12개가 발표됐지만 호남과 수도권이 거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실상 향방이 갈릴 거지 국민 여론조사 때문에 뭔가 향방이 갈릴 거라고 그렇게 크게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들 보시나요, 대체로? 네, 그러니까 호남하고 수도권에서 1순위에서 당락이 갈릴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보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이 1순위 투표로 과반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 또 이제 후유증도 적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게 예상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극심한 가뭄 속에 단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후반에 소나기에 이어서 광복절 연휴에는 다소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이번 비가 가뭄을 씻어낼 이른바 효자 비이길 바라게 되는데 2차 피해를 부르는 호우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속하는 극한 가뭄에 토양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영남 대부분과 호남, 충남 일부로 확대한 가운데 당분간 남부지방은 단비가 더욱 절실해질 전망입니다. 기다리던 단비는 주 후반 소나기에 이어 광복절 연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인 토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영남을 비롯한 전국에 많게는 40에서 50mm까지 소나기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돼 제주도와 남해안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강수 편차는 크겠지만 타들어가던 남부지방에는 가뭄을 달래줄 단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기습호우입니다. 수증기를 가득 안고 유입되는 비구름 특성상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호우를 뿌리거나 바람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태풍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고온 다습한 수증기를 끌고 올라오면서 전국적으로 강수량 편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남쪽 수증기 통로에 위치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가뭄 해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기습호우에 따른 2차 복합재해도 우려된다며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수급 불균형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택지 물량을 포함해 적어도 23만 호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강조한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호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가운데 10만 호 건설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추진합니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는 모두 3곳. 공급 규모는 10만 호의 30%가 채 안 되는데 나머지를 소화할 택지는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 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나머지 7.3만 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할 예정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31개월까지 줄이는 기간 단축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지난 1월에 발표된 부지들에 대해선 2030년 내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도심 복합 사업도 신규 공모를 통해 재개합니다. 하반기 중 서울 1, 2만 호 규모의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주택 용지의 주택 전환과 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학교 용지와 노후 청사도 1,900호 건설에 활용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또 서울 강서구 일대가 이번에 새롭게 신규 택지로 발표됐는데요. 주요 대상지로 거론됐던 강남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이 빠져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개발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여전해 갈등 관리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유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비닐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서 있고 임시 건물들이 즐비한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정부가 이 일대 69만 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오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주택 2만 1000여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물량만 보면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을 넘는 규모입니다. 도로 사정도 좋고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죠. 도심력이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여기 역사 하나 더 생겨야 될 거래요.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와 경기 광주 일대를 포함해 2만 7천 가구. 다만 시장에선 기대됐던 공급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예고된 신규 택지 10만 가구 가운데 7만여 가구는 입지나 규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강남권 접근성이 좋고 주변과 연계 개발이 가능해 유력 후보지로 꼽혔던 강남 일대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국토부 설명은 추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행정 실무 절차 등이 남아있어 발표를 미뤘고 용산공원 등의 경우는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저희 공공주택법상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주민 공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관계 서류도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관계기관 협의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다만 향후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거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질 경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제시한 기존 지구인 태릉CC나 과천 경마장 등은 주민들과 지자체 반대가 여전해 이해관계 조정이 변수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걸 극심하게 반대하니까 지자체 장분들도 이걸 이렇게 선뜻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자체 협의와 주민 설득, 토지 보상 같은 과제를 얼마나 신속히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이주비나 중도금 등의 목적을 위한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총량 제한 목표에서 제외해 대출 여력을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은 금융회사의 부채 관리 한도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 촉진과 실수요자 지원 등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도 기존 1.5%에서 3%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총량 목표치를 높이면 가계대출 규모가 추가로 30조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투기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내년 1월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과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실거주 예정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될 방침입니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수도권 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로 기존보다 한도가 10%포인트 줄어듭니다. 정부의 8.13 공급 대책 발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동산 거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 법 개정 등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13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품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선 지난 2022년부터 인허가, 착공 축소로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는데 당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으로 최근 서울시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오 시장에게 돌리고 있는 여건에 힘을 보탠 걸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 법제도 개정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주택 공급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됩니다. 최근 잦은 수정으로 야당이 공세를 벌이고 있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완벽한 계획은 정책이 아닌 진리라고 말한 데 이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거듭 언급한 겁니다.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굳이 너무 구애되지 말고 이 대통령은 정책 대출에서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 때문에 미혼 청년보다 손해를 보는 결혼 페널티 등 여러 영역에서 이러한 불공정 사례를 찾아내 개선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약 150만 호를 착공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며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을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 수석은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129 대책 등 과거 공급책과 이번에 발표한 813 대책 일부를 포함해 이같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거나 동시에 진행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이른바 신속 공급 혁신단을 구성해 관리하는 등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사업을 3년 정도로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용산공원에 대해선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금싸라기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9%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건 이 조사 기준으로는 처음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MBS 여론조사 결과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주 전보다 4%포인트 떨어진 49%, 부정평가는 6%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은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동산 민심 위반이 꼽힙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자체는 찬반이 팽팽했지만 시장 여파를 두고는 55%가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지율의 경고등이 켜지자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함부로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거예요. 이견이 없는 명백한 그런 건 진리라고 하죠. 공급 확대 구상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지율과 관련해 국정 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만큼 성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나흘 새 두 차례 부동산 마라톤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면 전환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대대적인 공급 대책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 서울 강남권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강세는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과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10일 기준 이번 달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초구 아파트값이 일주일 새 0.04% 떨어지면서 16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강남구도 0.02% 하락해 14주 만에 떨어졌습니다. 한강벨트 지역, 마포, 용산, 성동구 모두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실제 강남권 고가주택 호가가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 1, 2차 전용 198제곱미터의 경우 3층 매물이 지난달 119억 원에 나왔지만 최근 2층 매물이 92억 원에 나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제곱미터 저층은 지난달 호가가 63억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56억 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중위권 이하 아파트 밀집지는 강세가 여전합니다. 신내동과 면목동을 중심으로 중랑구가 0.46%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종암동과 도남동 대단지를 낀 성북구와 서대문구, 중구, 강북구도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0.21%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축소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상승폭이 0.05%포인트 축소에 그치며 전체적으로 0.2% 상승했습니다. 강남권은 세제 개편안의 이슈에 따라서 잠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강북권은 전세 매물 부족이나 또 월세와 그리고 전세 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동하면서 꾸준히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부족이 지속될 수 있어 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나온 배우 하영 증조부의 친일 논란이 여러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친일로 규정할 수 있는지, 또 조상의 과거에 후손까지 비판받아야 하는지 등 다양한 시각을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는 친일단체로 분류되는 대정친목회 평의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총독부 기관지를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선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조선 옷은 한 벌도 없다고 말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SNS에선 안상호를 친일파로 규정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친일 부역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단체에 몸담았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로 단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박유아 세종대 명예교수는 안상호를 대한제국이 키운 근대 의료인으로 평가하며 이번 비판을 친일 강박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상호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이나 친일 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라있지 않습니다. 다만 두 명단은 친일 행위의 성격과 정도 등을 따져 선정한 만큼 이름이 없다고 친일 행적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비해서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고 조금 반복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수록 기준에는 맞지 않아서 등재는 안 했지만 여전히 친일 행적의 팩트는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증조부를 넘어 하영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조상의 과거를 이유로 후손까지 비판하는 건 연좌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후손의 책임과 조상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배우 하영은 결국 자필 사과문을 통해 무지한 상태에서 조상의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손으로서 사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조상의 과거를 직접 밝힌 사례도 있습니다. 가수 전범선은 자신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인직의 5대 외손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엄청난 친일파셨거든요. 근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그때 그 옆에서 통역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할아버지예요. 유명 배우 증조부의 친일 논란은 과거의 공과를 오늘날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배우 하영 증조부인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기 안양시가 6년 전 안상호를 독립운동가로 소개했던 공식 블로그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안양시 시민기자단은 광복 75주년을 맞아 안양시의 독립운동가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작성한 글에서 안상호를 안양의 독립운동가 가운데 한 명으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일 행적이 불거지면서 안양시는 그제 해당 글을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안양
안양시 측은 당시 친일 인명사정 등에서 안상호의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정보 부족으로 인한 판단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의 일본 총리가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매년 참배를 해왔는데요. 한일 관계의 악영향은 물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도 자극할 거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8월 15일은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엔 패전일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매년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가서 참배해 왔습니다. 国のために殉じられた方のご遺礼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야스쿠니 신사는 일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서 숨진 240만 명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카이치는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거고 참배는 외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참배는 안 하고 대신 개인 이름으로 공물만 바쳤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총리 취임 이후 처음 맞는 날이라 더욱 이목이 쏠렸는데 참배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기껏 사이가 좋아진 한국과 관계에도 좋지 않고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강한 반발 또한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가 참배를 할지 말지는 개인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総理が靖国神社に参拝されるか否かと、これは総理がご自身で適切に判断されることであります。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협력을 위한다면 무단으로 합사된 조선인 문제부터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귀담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한밤중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망가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한 뒤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했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지나갑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은 트렁크에서 투명 방패를 꺼내듭니다. 새벽 2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벌거벗은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이 남성이 화재 경보기를 누르면서 소방까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벨 계속 눌렀어요. 모든 집에 가도 된 것 같아요. 벨 누르면서 경찰 당장 부르라고 누가 소리를 치면서 하는 거예요. 경찰 당장 부르고 뭐 자기 날 살려주라고. 옷을 걸치지 않은 채 복도를 배회하던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오피스텔 주민으로 확인됐는데 10곳 넘는 이웃집 현관문을 둔기로 망가뜨렸습니다. 이 남성은 오피스텔 복도를 돌아다니며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문 곳곳에는 둔기에 찍힌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환각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더니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이 남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대마초와 대마 젤리를 만들어 유통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에서는 스테로이드 같은 전문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민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일반 가정집 안으로 들어서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을 체포합니다. 발코니에는 작은 싹이 오른 화분이 가득합니다.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된 겁니다. 경찰은 집에서 직접 기른 대마로 만든 마약을 유통한 30대 남성 2명을 검거했습니다.
사촌지간인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대마를 젤리나 액상 형태로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LED 조명과 습도계, 온도 조절용 단열 시트까지 갖추고 전문적으로 대마를 재배했습니다. 대마 종자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해 다른 사람 주소로 배송받았고 배송 완료 문자를 받으면 몰래 찾아오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경찰은 대마 35주와 대마초 2.3kg, 현금과 가상자산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주택가 실내에서 재배시설 설치 후 대마를 밀경작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부산에서는 2년 가까이 밀수입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3억 6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12명이 붙잡혔는데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재고 처리 과정에 관계기관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악용해 전문의약품 도매업체 3곳과 짜고 약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수도권 명문대생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에게 마약을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에게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한 20대 배모 씨와 대학병원 소속 의사 30대 이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동아리 회장 연모 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같은 동아리 소속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성평등부가 실시한 공론화에서는 강력, 중대, 반복 범죄 등에 한해 연령 기준을 내리자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 일괄 하향, 조건부 하향, 하향 정도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간 공방전이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아침 라디오 인터뷰부터 정청래 후보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정 후보가 지방선거 평가를 놓고 기존 발언을 바꿨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정 후보도 곧바로 SNS를 통해 반격했습니다. 앞선 역적의 목을 잘라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붕어 IQ까지 나왔다며 김민석 후보가 시킨 것인가 아니면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며 맞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놓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정 후보가 전통적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원인으로 꼽은 데 대해 김민석 후보는 다른 진단을 내놨습니다.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그건 코어라고 볼 수가 없죠.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님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을 10에서 15% 올리고 그러자 정 후보가 재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보면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 잘한다 매우 잘한다가 많이 낮아져 있어요. 검은 콩을 하얀 콩으로 하고 하얀 콩을 검은 콩이라고 주장하면 검은 콩이 하얀 콩이 됩니까? 후보들 간 설전은 최근 가장 큰 현안인 부동산 이슈로도 번졌습니다. 정 후보는 국무총리 1년 동안 주택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고 송 후보는 세금보다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내일부턴 최종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도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후보 간 공방이 거칠어지면서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는 일이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겠다며 국회에서 포럼을 주최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히는데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포럼입니다. 주제는 5.18 민주화 운동 재조명.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도 공동 주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환영사에 나선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성역화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이 과연 그런 영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본격적인 토론에선 왜곡된 역사인식과 극단적인 발언들이 더 노골적으로 쏟아졌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소요 사태라고 칭하는가 하면 좌파가 독점한 문화 권력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그 소요 사태입니다. 대부분 이른바 좌파의 정치와 역사와 학술과 문학에 의해서 점거되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용기를 찬양한다는 언급까지 나왔는데 곧바로 객석에선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관람객이 5.18을 폄훼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주최 측이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끝에 장례가 정리됐습니다.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회 한복판에서 5.18 영령을 모독했다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YTN에 원내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학술 토론회라 강행하겠다는 이 의원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내부 우려에도 강행된 포럼은 결국 몸싸움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얼룩졌습니다. 민주당의 제명 추진과 함께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또 첨단 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에게 기술 집약형 부사관 등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때에도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본격적인 구상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서 그 이후를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의 주역인 청년이라고 짚었습니다. 군 경력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개 칭찬을 SNS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에 성동구 주민 여론조사와 관련한 기사를 첨부하며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고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이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이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해도 인용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자치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혐의를 달리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안사건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오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수사 없는 구속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검사는 사실상 수동적 검토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구서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 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등에 어긋나는 건 물론 검사를 경찰 수사에 종속시켜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헌법소원에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장동혁 대표도 개인 자격 청구인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15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임 1명과 강등 1명 등 8명을 중징계하고 감봉이나 견책 등 7명은 경징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부실하게 했거나 인쇄매수 산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징계 직원들의 소속은 중앙선관위나 서울시 선관위, 송파구 선관위 등인데 선관위 관계자는 직급 등에 대해선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관심인데 박 검사는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는 자백 요구 등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대신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통지받지 못했다거나 기록 열람을 거부당했다는 등 징계 심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감찰위원을 추가 임명한 것을 두고 결론 짜맞추기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선수가 심판을 교체한다든지 또는 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판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거랑 비슷한 행위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을 요구하거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의혹 등을 심의했습니다. 업무 시간에 SNS를 올리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인천지검 추가감찰건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앞선 대검 감찰위의 의결 결과를 반영해 이번 징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위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인천지검 감찰건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 심의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공고하게 되는데 추후 열리는 검사 징계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비위 의혹과 업무 중 SNS 사용 등과 관련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안건을 심의하고 당사자 소명을 들었습니다. 박 검사는 오늘 오후 4시 반쯤 법무부 감찰위 심의 뒤 취재진과 만나 직접 소명한 시간은 10분도 안 됐다며 연어 술파티 관련 질문은 아예 없어서 이미 결론이 다 정해진 건가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된 징계 사유가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의 녹취에 대해서도 들어보니 직무상 부적절하거나 품위에 어긋난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통제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시사해 미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방식을 강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우파 매체에 출연해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 대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대통령 비상 권한으로 유권자 신분증 확인과 우편 투표 제한을 강제해달라는 요청에 더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며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로 불법 등록됐다며 선거 보안 위기론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편 투표를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의회 통과를 강력히 압박했습니다. The only reason you wouldn't do it is you want to cheat because your policies are so bad and your candidates are so pathetic that you can't get away or can't get elected any other way.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처럼 비상사태를 선포해 선거 제도를 직접 바꿀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 연방헌법 제1조 4항은 선거 관리의 1차적 권한을 각 주 의회와 연방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주정부의 선거 제도를 통제할 직접적인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즉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Whether it's the SAVE Act, the Save America Act, the new SAVE legislation that's being proposed in the House, SAVE goes to Hollywood, SAVE goes to Hawaii, whatever the sequels are, all of them are fundamentally flawed and impossible to implement by this election. 실효성 논란 속에 추진되는 투표 제한 움직임에 현장 유권자들은 참정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It's a need because we have people that it's difficult for them to get to the polls. Just this past primary, I was required to be out in Washington, D.C. If I wouldn't have had the ability to vote by mail, I may have missed my opportunity to get my voice heard. 이런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계속 언급하는 건 의회를 압박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 선거에서 졌을 때 굴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 열도를 사상 처음으로 직접 방문했습니다. 푸틴은 이 자리에서 일본의 테러 제재와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고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감차카 반도 끝 이투르프 섬을 찾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 섬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쿠릴 열도 4개 섬 중 하나로 푸틴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극동아시아의 태평양 함대를 시찰하고 훈련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밀착하는 일본을 견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일본이 러시아 제재에 나섰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또 일본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러시아를 위협국가로 명시했다며 일본의 쿠릴 열도 영유권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Напротив, у Японии есть территориальные претензии к нашей стране. Имею в виду проблему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днако это закреплено. 일본 정부는 푸틴의 첫 쿠릴 열도 방문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양국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北方領土は歴史的にも国際法上も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ます。 로이터 통신은 푸틴의 쿠릴 열도 방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이뤄졌다며 곧 있을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한 행보일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두산이 양의지의 석점 홈런에 힘입어 류현진이 선발로 나선 하나를 물리치고 전날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오스틴이 시즌 32호 아치를 그린 LG는 키움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두산 양의지가 한화 류현진의 낮은 공을 걷어올려 잠실구장 가운데 담장을 넘깁니다. 4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류현진을 강판시킨 석점포. 스트라이크 존 끝으로 들어가는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기다렸다는 듯 비거리 130m짜리 대형 홈런으로 만들었습니다. 두산은 양의지를 포함해 조수행과 박찬호가 멀티히트로 맹활약하며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한화는 7회 노시환과 페라자의 연속 홈런으로 2점 차까지 추격했지만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최민석이 네 번째 도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거두며 다승 공동 1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LG 오스틴이 알칸타라의 직구를 밀어쳐 3점짜리 홈런을 터뜨립니다. 홈런 선두 김도영을 2개 차로 추격하는 시즌 32호 아치입니다. 지난달 31일 후 14일 만에 터진 오스틴의 이 홈런을 포함해 박혜민과 박동원이 멀티 타점을 올리며 LG는 키움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NC는 안중열의 연타석 홈런포에 김주원의 쐐기 홈런을 더해 KT의 짜릿한 역전승을 챙겼습니다. 비록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지만 KT의 새 외국인 투수 데니얼은 빼어난 제구력을 선보이며 5이닝 2실점으로 호투해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롯데는 고승민이 멀티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한동희와 한태양, 손성빈까지 홈런 아치를 그리며 SSG의 대승을 거두고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가 폭염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즌을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내는 추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선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와 살인적인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선수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춘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5종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한 달여 앞두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5개 종목을 모두 해야 하는 근대 5종은 승마가 장애물로 바뀌는 등 종목 자체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전 종목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선수들이 8개 장애물을 차례로 통과해 마지막 언덕에 올라 배를 누릅니다. 새로운 익스트림 종목 같기도 하고 방탈출 놀이 같기도 한 장애물 넘기. 말에 따른 변수가 많았던 승마 대신에 근대 5종에 새로 추가된 종목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생소한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선 처음엔 어색했지만 외국인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차츰 적응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반동 스킬들 그리고 장애물 넘어가면서 스텝수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니까 더 흡수할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한 팔목 수술 때문에 장애물에 더 어려움을 겪었던 에이스 전웅태는 피는 빼지 못하고 나사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았습니다. 나사 몇 개 뺐다고 확실히 통증이 없어졌고 변화된 근대 5종에 한 발 더 다가가고 또 이렇게 스며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차례로 올림픽 시상대까지 올랐던 전웅태와 성승민을 앞세운 우리 남녀 대표팀은 최소 금메달 2개, 많게는 4개 전 종목 석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으로서 친구들의 눈을 바라봤을 때 다들 도끼가 살벌합니다. 뭔가 다들 이번 대회에서 모든 걸 보여주겠다. 한번 다 건져보겠다. 남자부 서창환은 지난해 2차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가장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100%로 실수만 안 한다면은 저도 그 금은 동메달 중에 하나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펜싱과 수영 장애물에 육상과 사격을 결합한 레이저런까지 5개 종목을 다 잘해야 하는 근대 5종. 개막 다음 날 우리 대표팀의 첫 번째 금메달 소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 말복인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조금씩 더위가 강해지면서 경기에 이어 충남과 남부 곳곳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밤사이 이 열기가 충분히 식지 못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4도, 대전 23도, 부산 24도로 기온 자체는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밑돌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높아 열대야에 버금가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3도, 광주 34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덥겠습니다. 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까지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고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최고 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에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광복절인 모레는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잠시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